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2019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알차게 보내셨습니까? 주 기자는 새해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새해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누구를 구속시키겠다, 누구는 잡겠다 이런 계획 세웁니다. 지난해 MB 구속 이후에 좀 방황하고 좀 나태해졌지 않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연말에 생각해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스트레이트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누구나 작은 희망을 꿈꾸게 하는 새해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1월이 되면은 그 오래전에 아픈 기억, 받았던 상처, 고통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용산 참사의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분들입니다. 10년 전이었는데요. 진짜 추운 날이었습니다. 불기둥이 치솟고 매캐한 연기가 그냥 거리를 뒤덮고 그다음 물벼락이 쏟아지고 여기저기에서 울부짖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처참했던 광경이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이고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산 참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가 용산 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진상 규명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네.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용산 참사를 수사했던 당시 검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조사팀에 의견서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이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바로 이 문건인데요. 이 문건 이제 내용을 보면 그 과거사위가 허위 의혹을 제기해서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협박이네요. 제가 방금 전에 과거사위 관계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당시 수사검사들이 워낙 세게 나와서 겁먹어서 사실 조사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상 재조사하지 말라는 압박이죠. 실제로 이 문건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스스로 떳떳하다면 얼마든지 재조사에 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당시 수사검사들은 왜 이렇게 용산 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할수록 용산 참사는 무리한 과잉 진압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폭력이었다라는 정황이 뚜렷해졌거든요.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경찰을 수사했던 초기의 수사 기록 3천 쪽을 감추면서 이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네, 스트레이트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은폐돼 있던 검찰 수사 기록 3천 쪽을 이제 확보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참사 전날에 경찰 무전 녹취록도 봤는데요. 놀랍게도 참사는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나게 만들어?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운데, 이제 온몸에 지금 물을 뻑 젖고. 이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일까? 진압작전을 앞둔 2009년 1월 20일 새벽 3시, 경찰 특공대 중간 간부는 진입작전을 미뤄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준비하려던 소방차 6대 가운데 4대가 부족하고 옥상 진입작전에 쓸 대형 크레인도 구하지 못해 소형 크레인 1대만 준비됐다는 것. 즉, 진압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휘부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된 크레인이 어제 우리 예정했던 것보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일 연작은 그 계단을 통해서 먼저 진입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겁먹은 거냐, 밑에서 물대포로 쏘면서 진압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로 경찰 특공대를 윽박질렀습니다. 진압작전은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채로 서둘러 강행됐습니다. 새벽 6시,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연작 전에 충분히 기선을 잡아야 하니까 전 물포를 다 쏩시다. 탄창을 지금 막만에 애들 가져갔으니까 탄창을 빨리 해정해요.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에 거센 물줄기가 막로에 집중됐습니다. 막로 가운데 보면 그
창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집중해서 물을 쏘도록. 가까운 데다가 집어넣고서 쏴버리면 완전히 물 힘이 엄청 셀 거 아니에요. 무슨 치료액 같은 걸 안에다 써넣어가지고선 되게 처음엔 매워서 견디지 못했어요, 더 이상. 7시 경찰 특공대가 막루 3층까지 진입했을 때 1차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막루 안에서 불이 많이 나고 끄고 있어요. 철거민 대부분이 연행되고 막루 4층에 철거민 몇 명만 남아있는 상황. 경찰 특공대의 진입으로 막루 2, 3층이 무너졌고 이때 바닥에 쌓아뒀던 신어와 유사 휘발유 등 수십 통의 인화물질이 물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막루 안은 유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옥상 위로 가득한 무리로 불길이 이리저리 떠다니므로 비좁은 옥상에서 많은 직원들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유독가스와 화염에 쌓여 고통을 호소하는 이 상황은 생지옥에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작은 불꽃에도 막루가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이런 상황을 보고했지만 진압을 강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돼가냐고 다그치면 주로 못 쐈는데 아직 멀었냐고 내가 올라가냐고 이렇게 내가 올라갈까? 그래서 빨리 끝내라는 뉘앙스죠. 뭐 직원들이 듣기로는 빨리 해라 내가 갈까? 뭐 이런 뉘앙스니까요. 이렇게 해서 7시 18분 2차 막루 진입이 강행됐습니다. 전원도 이제 막루만 남았습니다. 그 진작을 검거하면서 이런다 원칙 반드시 고지하고. 특공대원들이 다시 진입하던 순간 막루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참호 물도 다 타는 말이야. 물도 있는 거 다 타. 지금이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소방이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산불이기 때문에 물로 소화가 안 됩니다. 석유 제품 화재에 대비한 화학 소방차 같은 장비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막루가 붕괴되자 그제야 사람이 다 나왔나 묻습니다. 그 막루 안에 진작에 다 나왔어요. 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우리 지금 기업물이 밖으로 나온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막루를 탈출했어도 시위대를 구조할 소방 사다리차도 없었고 추락에 대비한 안전 매트도 모자랐습니다. 막루에 올랐던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은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진압을 시도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특공대 간부도 위험하니까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보고를 했었군요. 네, 그런데도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묵살하고 경찰 수뇌부는 겁나서 그러는 거냐, 내가 올라갈까라고 하면서 경찰 특공대를 윽박질렀던 겁니다. 경찰이 어떤 조직입니까? 경찰 특공대는 또 어떤 조직입니까? 테러범 잡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상관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 들어가고 버티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시 농성장의 상황이 특공대를 투입할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급박했던 상황이었는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네. 투입 바로 전날, 그러니까 2009년 1월 19일 농성장의 하루를 재구성해봤습니다. 2009년 1월 19일 새벽 5시쯤 철거민 30여 명이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막루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쫓겨나게 된 일대 상가 세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보상금 2,500만 원. 이 돈을 들고 생업 터전에서 쫓겨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거리에서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억을 넘게 투자를 해서 수리하고 또 권리금 주고 또 집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업을 했는데 6,100만 원에 나오니까 저희는 기가 막힌 거죠. 돈 6천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막루에라도 올라가 농성을 하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억울함을 얘기했던 인허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 근데 그 어느 곳도 저희의 얘기를 들어봐 주지 않고 개발을 주도하는 삼성물산과 조합의 편에 들어서 저희 세입자들을 정말
떼쟁이로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용역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피하려면 차라리 막루가 낫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맞고 싸움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부닥치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다가 타 지역에서 옛날에 그런 이제 막루 짓는 게 있었다 그래가지고선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도 그게 용역과 저기 맞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일상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용역, 그리고 자신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경찰, 철거민들에게는 모두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이 우리 서민 편이 아니라 용역 편에 이제 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같이 싸움이 붙으면은 저희는 파출소에 집어넣고 그놈들은 풀어주고. 농성을 위해 막루를 짓기 시작하자마자 용역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속속 현장으로 증원됐습니다. 새벽 5시쯤에 기습적으로 5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막루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허가를 받은 용역들은 건물 진입을 시도했고 철거민들은 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벽돌을 떨어뜨리며 저항했습니다. 오전 9시쯤 경찰 측이 철거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추위 속에 물대포에 몸이 젖은 철거민들은 경찰과 용역 그리고 날아드는 물줄기를 향해 골프공 등을 쏘았습니다. 용역들의 건물 진입을 막기 위해 화염병도 던졌습니다. 경찰은 철거민들이 무차별적으로 골프공을 쏘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지만 이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용역 한 명은 이날 농성장 주변에 일반 시민은 거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거기서 그 시간에 뭐 우리 저희들밖에 더 있었나요? 근데 그 일반인들을 향해서 막 쏘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 접근이 안 됐으니까요. 아, 일반인 접근이 안 됐으니까. 철거민들과 용역의 이런 대치 상황은 그러나 다시 불붙은 화염병, 서울 도심 화염병 재등장 등의 제목으로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사화됐습니다. 그 용역들 때문에 던지지 민간인한테 우리가 뭐 같은 국민인데 누가 그걸 던지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은 한이 맺혔지 용역들한테 하도 많이 맞아서. 걔들만 얼굴만 보면 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용역들은 철거민들을 계속 자극했고 철거민들은 벽돌을 떨어뜨리며 맞섰습니다. 물대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포 5호 살수하랍니다. 살수하세요. 불포 5호 막루 쪽 계속 발사하세요.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과 용역에 맞선 철거민들의 저항도 계속됐습니다. 살수차와 용역을 향해 새총으로 골프공과 유리구슬 등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경찰 행정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이 유리구슬에 맞아 파손됐고 경찰 체증 요원 한 명이 골프공에 가슴을 맞기도 했습니다. 12시 10분 막루 설치가 마무리돼가면서 막루를 겨냥한 물포 살수가 중단됐고 이에 따라 철거민들의 저항도 멎었습니다. 현재는 소강 상태이고 현재 교통소통시키겠습니다. 이후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낮 12시 10분을 기해 남일당 건물 앞 대로의 교통 통제마저 풀리면서 농성장 주변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옥상에는 2명, 3명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오후 3시쯤 철거 용역들은 철거민들의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폐타이어 등 쓰레기를 태워 유독가스를 옥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별다른 저항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현장의 경찰 병력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역과 경찰 그리고 철거민들의 충돌은 이처럼 1월 19일 낮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이 하루 종일 화염병과 골프공 등을 던지며 도심 테러를 벌여 강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총에다가 골프공 또 무작위하게 무차별로 투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중심에 이런 그 테러라고 칭할 만큼
과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경찰이 저렇게 진입할 만한 급박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철거민과 용역 간의 충돌이 있었지만 그것도 오전에 잠깐 있었던 것이고 저걸 경찰 말처럼 테러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나요? 사실 이런 상황들은 돈을 주고 내보낼 사람하고 돈을 받고 나갈 사람 사이에 합의가 안 돼서 벌어지는 민사 분쟁 아닙니까? 네. 뭐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민사 분쟁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된 거죠. 그 당시 그 일대는 철거 용역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나가면 막습니다. 쇠파이프를 두들기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래서 세입자들의 업소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야 철거가 용이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보는데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취재해서 확인한 바로는 철거 용역 가운데 현직 조직폭력배가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경찰은 농성장에서 철거 용역들하고 충돌하는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경찰 특공대를 보내서 진압했던 거죠. 철거 용역 편들고요. 네, 근데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참사 전날의 경찰 무전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더 놀라웠던 건 특공대 투입이 결정된 시점이었습니다. 막루 농성 첫날인 2009년 1월 19일 8시 20분. 막루를 짓던 철거민들과 건물로 진입하려는 용역들 사이에 작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간혹, 벽돌, 새총을 쏘고 있습니다. 큰 위협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테러범을 제압하는 최고 정예 요원들인 경찰 특공대는 이미 출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전 9시 반 경찰 특공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특공대가 도착했을 때는 시위대가 벽돌이나 염산병 등을 투척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도 별다른 대응 없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공대는 왜 출동한 걸까? 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세요. 도착하면 바로 현장 답사하고 논의를 할 수 있게. 여기서 작전은 어떤 의미일까? 무전에서 작전이라고 하면은 진압작전을 원래 생각했었으니까 장비를 가져가는 건 뭐 만약에 나타날 대비하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는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날 낮 12시 반쯤 경찰 지휘부는 테러 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들을 진압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거민 측과 경찰이 협상을 위해 처음 접촉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바탕 충돌이 끝난 낮 1시에서 2시 사이 강제 진압 방침을 까맣게 모르는 철거민들은 건물 밖에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이때 막루가 세워진 남일당 건물에 다량의 신호와 유사 휘발유 등 위험 물질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가면 더 확실해 보이고 너무 친하거든요. 저쪽에 가면 그런데 현장의 특공대원들은 막루 안에 위험 물질이 가득하다는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현장 답사를 가서 새총, 화염병, 돌멩이가 있다는 건 확인했지만 가스통과 염산 신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막루의 구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32살의 특공대원은 불길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인 아들이 막루에서 불에 타 숨지던 그 시각,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를 할 때 이럴 정도면 사람 많이 죽겠구나 하는 걸 제가 손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우리 아들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가 눈물이 나. 남일당 앞 도로를 지나갈 자신이 없어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때 그걸로 인해서 저희 집사람도 지금 병원에 지금까지 있어요. 나이 32살에 다 키운 자식을 부모로서 나 먼저 보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대량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커서
강제 진압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둘러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찰 책임자는 누구일까? 차장으로부터 특공대를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고 결정을 하셨죠? 예, 그냥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받았습니까? 지시를 하셨습니까? 최종 결정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인은 누가 한 겁니까? 예, 제가 사인했습니다. 사인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보고만 받았다고 결정 안 했다고 지금 발뺌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다는 게 그 자체가 승인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된 김석기 전 청장을 찾아가 왜 무리한 진압을 강행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경찰에서 얼마 전에 용산 참사가 과잉 진압이었다고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경찰청장 이제 내정자셨고 서울청장이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 판결이 다 난 상황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은 다 났지만 대부분 대해서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참사 전날 아침 회의부터 특공대 투입을 논의를 하셨는 게 맞는 건가요? 시위 올라간 지 25시간 만에 진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빨리 진압하신 건 왜 그러셨던 건가요? 김석기 전 청장의 저 짧은 영상 안에서 무책임과 무능과 악의를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표정이 너무 오만하지 않습니까? 네. 김석기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이 되기 전부터 경찰에서는 최고 실세로 꼽혔습니다. 사실 철거민들이 저 옥상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은 무슨 거대한 싸움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몰려서 좀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대화를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버틴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는 네. 얘기죠. 심지어 막루 농성을 준비하던 아주 그 초기에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 특공대 투입부터 결정을 해서 진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서울청 정보관은 나중에 법정에서 울면서 증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화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참사가 이렇게 발생했다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만나서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증언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감추려고 했던 초기 수사 기록 3천 쪽을 보면요. 여기에도 경찰 지휘부 스스로가 이게 상당히 무리한 진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 안에는 김석기 청장의 서면 답변서도 있었고요. 이렇게 경찰 지휘부의 진술 조서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당시 진압 담당자였던 서울경찰청의 경비부장은 참사 당일 농성자들을 고립시킨 채 한나절만 놔뒀어도 모두 손들고 나왔을 거다 이러면서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숨겼군요. 그러니까 철거민들을 해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들어가서 부숴서 진압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네요. 네, 이렇게 철거민들하고는 조금의 소통도 하지 않고 무리한 진압만을 서두르던 경찰이 긴밀하게 소통하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거 용역이었습니다. 용산 참사 전날인 철거민들의 농성 첫날, 막루를 세우는 철거민들을 향해 소방 호스로 물대포를 발사하는 이 사람. 경찰도 소방대원도 아닌 철거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을 방패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철거 용역이 한 몸이 돼 철거민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역들은 심지어 경찰 방패를 함께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철거반원들이 우리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경력들이 방패 달라고 방패 주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철거업체는 경찰의 신속한 진압 작전이 필요하다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서장님에게 막루가 완성이 되고 나면 나중에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막루가 완성되기 전에 진압을 해야 할 겁니다라고 하자 서장님이 철거회사들은 움직이지 말고 개별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사 당일엔 경찰과 용역업체가 아예 함께 움직인 정황도 드러납니다. 용산 서장, 건물 2층에 철거반원들 아직도 대기하고 있죠? 그렇다.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철거 반원으로부터 상황 보고도 받았습니다. 철거 반원들이 3, 4층 사이에 장애물 설치가 돼 있었다고 어제 보고를 했었는데 경찰은 철거 용역들을 아예 진압 작전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철거 반원들이 3, 4층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이 장애물 조치하도록 하고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 장비를 가지고 우리 경력대를 따라서 3층에서 4층 시정 장치를 해장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진압 작전을 펼친 이 철거 업체들은 도대체 어떤 회사들일까? 이 업체들의 철거 용역 계약서, 철거 업체인 의리, 명도 집행, 즉 철거민을 쫓아내는 작업을 시공사인 병이 관리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공사는 바로 삼성물산과 대림, 포스코 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사는 삼성물산.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철거민을 쫓아내는 작업을 매일 세세하게 관리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의 형식으로는 조합에다 매일 보고죠. 근데 주관사가 삼성이니까 매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삼성이 조합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물산은 철거 업체를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철거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것이지 철거 작업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철거 공사가 어떻게 얼마큼 진행되고 예를 들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철거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중단 없이 실제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수립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했던 이 철거 업체는 삼성물산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러니까 삼성 협력 업체였고요. 그래서 주로 삼성 현장을 맡는 회사였고 조합 측 관계자는 철거 업체 선정에 삼성물산이 관여했다고 기억합니다. 하고가 그때 철거 업체였는데 그 업체들을 삼성물산 측에서 소개를 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쪽에서 업체를 삼성물산 측에 그 시공사에서 아마 낙찰을 시켰을 거예요.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2009년 2월까지 철거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철거가 마무리돼야 분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래 착공이라는 건 분양을 또 의미하거든요. 일반 분양을. 착공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일반 분양이 되기 때문에 착공 허가가 안 나면 일반 분양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착공되면 곧 그러니까 일반 분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되는 건데. 그런데 1월 19일 철거민들이 기습적으로 장기 농성에 돌입하면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분양 계획엔 당시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재개발 조합 그리고 철거민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농성 진압에 나선 것입니다. 나갈 이유가 있는지 법적 이유가 있는지 시기가 됐는지 적당한 보상을 받은 이런 거는 민사재판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경찰이 무조건 들어오는 거는 이건 우리 그 근대 시민법의 대원칙 경찰력이 민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고요.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인 간의 분쟁, 즉 민사 재판으로 해결할 사안에 왜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던 것일까? 그렇게 조기 진압을 하게 된 건 삼성물산의 이익 때문이었습니까? 삼성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물산이 그때 당시에 시공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의 이익 때문에 경찰이 빨리 시공사가 삼성인지 나는 알 수도 없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 발생하면 현재 경찰도 똑같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재개발 현장에서 저런 분쟁이 생기면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현직 경찰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세입자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맞선 데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고 이사를 가면은 권리금과 인테리어비를 하나도 못 받거나 아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달라고 이렇게 애원했던 겁니다. 네, 특히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용산 4구역은요. 모든 절차가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철거를 해도 된다라는 관리처분 인가도 보통 뭐 한 4, 5년 빨라야 그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2년 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보상금 얼마 줄 테니까 3달 만에 나가라 이런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보상금이 평균 2,500만 원이라고. 네. 아주 작은 돈이죠. 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당시 용산구청장은 이 억울한 세입자들을 떼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 역시 철거 보상비로 500억 원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거 현장들은 굉장히 많지만 재개발 현장들이 많은데 이 용산 4구역은 정말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그냥 우연한 일인가요?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용산 참사는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어닥친 뉴타운과 재개발 광풍이라는 흐름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서울역에서 한강까지 용산 일대에는 대규모 부도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이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31조 규모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주관사는 삼성물산. 용산 역세권 개발로만 삼성물산이 얻게 될 이익을 당시 대우증권은 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용산 4구역만 해도 2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었는데 이 구역의 대표 시공사도 삼성물산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 용산 참사의 개발 문제를 용산 4구역 개발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전반적인 서울 구도심 개발계획 프로젝트와 맞물린 용산 역세권 개발계획 프로젝트 이런 속에서 사실은 용산이 아주 빠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개발이 진행됐다라고. 용산 참사 석 달 전인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에 참석해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는 이 자리에서 불법 폭력 시위 등을 극복하고 법질서가 확립될 경우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예외 없는 엄정한 법질서를 강조한 이 시기 삼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 다스에 미국 내 소송비를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2008년 4월부터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소송비 58억 원은 뇌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참 이 시점이라는 게 공교롭게 기가 막히게 서로 맞아떨어지네요. 기가 막히네요. 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강조하고 계실 때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계셨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삼성이 이렇게 끈끈한 관계일 때 이 용산 참사가 발생을 한 거죠.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언론의 논조인데요. 용산 참사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 과잉 진압이라고 경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의 논조가 확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경찰이 조직적으로 언론을 접촉했던 정황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그 언론 접촉 리스트를 입수했습니다. 용산 참사 당일 오후부터 경찰은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 여론에 은밀히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이 중심이 됐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경찰의 언론 접촉 리스트입니다. 수사국의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기자들에게 접촉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시위 농성자들의 폭력성, 경찰력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언론사 간부들의 반응도 적었습니다. MBC 국제부 부장 김장겸 전화통화. 경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후배 기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조언하겠다는 반응. 당시 MBC 국제부 부장은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는 대신 문자로 누군지 묻더니 다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리스트에는 국내 주요 일간지도 적시됐습니다. 중앙일보는 경찰이 근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호적 논리를 견지해 나가겠으며
이 언론사 고위 간부를 접촉한 걸로 적시된 경찰 간부는 어떤 부탁을 했던 것일까? 제가 경찰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내가 만약에 했다면 좀 우리 경찰 너무 어렵지 않게 좀 뭐 보도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내가 했을 수 있어요. 기사는 실제 바뀌었을까? 경찰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진상부터 규명해야 한다던 논조는 불법 폭력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불과 이틀 만에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과장이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보도 좀 해달라 그러면 통하는 겁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막루 내부 구조도 모르고 전격 돌입했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적했던 조선일보의 논조도 달라졌습니다. 전철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에 입각한 폭력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문건 내용과 비슷하게 바뀌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을 써놨어요.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나가요, 제가? 이제 안 수사과장한테 이제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전혀 기억을 안 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여론 조작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사 직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됐다는 걸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900명의 경찰이 설 연휴에도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홍보 활동 상황을 자세히 보고해야 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홍보 영상이 뿌려졌고 심지어 아파트에도 경찰의 홍보 문건이 나붙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바꾸기 위한 이런 공작은 과연 경찰 조직의 단독 행동이었을까? 용산 참사 4일 뒤인 1월 24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됐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를 절호의 기회라며 적극 활용하라는 홍보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 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뷰 중에 경찰 간부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네요. 기억이 안 날 땐 뭐다? 네, 진실입니다. 네. 네, 경찰청에는 보통 7, 8년 차 정도의 비교적 젊은 사회부 기자가 출입을 하고요. 경찰은 보통 이 출입 기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언론사에다가 알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경찰이 직접 언론사의 고위 간부에게 접촉을 한 거죠.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그것도 홍보를 담당하는 경찰이 아니라 수사국 간부들이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전방위로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 단위의 움직임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더욱 큰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이때 경찰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댓글 달기였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경찰은 댓글 달기에 바빴습니다. 네, 용산 참사 이후에 철거민들에게 비교적 동정적이었던 언론 그리고 여론마저 돌아서면서 철거민들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남일당 건물 막루에 오르기 전 김재우 씨는 작은 금은방의 주인이었습니다. 1984년부터 꾸려온 금은방은 생활의 터전이자 외동딸과의 추억이 켜켜이 밴 곳이었습니다. 2살, 3살 할 때 그때부터 키운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얘는 그 가게가 완전히 집이지. 보상금 2천만 원을 받고 나가라고 했을 때 김재우 씨는 막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밤만 자고 돌아오겠다고 했던 딸아이와의 약속을 교도소에 수감된 4년 동안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학교 가는데도 그 아빠 사진을 이렇게 몰래 가져가서 그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대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리움을 담아 그림 편지를 딸에게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혜연아, 우리 딸도 아빠 많이 좋아하지? 아빠는 내가 아빠를 좋아하는 것만큼의 100배, 아니 1000배 더 사랑한단다. 딸과
쌀바보 금은방 아저씨는 막루에 오른 뒤 도심 테러리스트가 됐습니다. 간첩이나 아니 무슨 지시를 받고 폭파했을 때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 잡는 그 특공대다 아니야. 근데 저희가 무슨 다 그 동네 장사하던 사람들인데 사람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어서 오세요. 얼마예요? 1,000원씩입니다. 100평이 넘는 식당의 주인이었던 김영덕 씨는 지금은 사라진 남일당 건물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용산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이 자리가 있죠. 남편이 막루에 올라가는 날 저한테 항상 궁금하고 보고 싶으면 길 건너편에서 보면 내려다보겠느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그 길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내려다보고 있느냐고 나 자신과 용기를 주라고 그러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법원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4,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농성철거민들 누구도 막루 안에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을 지를 수 있느냐? 그건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발전기에 스파크 같은 다른 화재 원인을 증명할 수 없으니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너무 막루가 어두워서 제가 발전기를 켰습니다. 그 발전기의 스위치를 국가에서 분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막루에서 살아남은 철거민 9명에게 이런 이유로 징역형을 확정한 인물은 양승태 주심 대법관. 이듬해 양승태 대법관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직자는 어떠한 비판이라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면 저 자신 뒤돌아보면서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했던 초기 수사 기록 3,000페이지. 경찰 수뇌부와 경찰 특공대원들을 조사한 용산 참사 사건의 핵심 수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중요한 수사 기록을 1심 법원에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자들의 사인과 화재 원인 그리고 농성자와 경찰의 책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 정병두 차장검사는 이후 대법관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무리한 진압 결정을 내려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용산 참사 직후 대규모 경찰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최근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이랬던 그는 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지금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회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른바 가해자라고 부를 만한 당시의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의 수뇌부들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군요. 강경 진압을 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경찰을 죽였다고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4년, 5년씩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5명의 철거민에 대한 사과, 반성, 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자든 그 가해자든 처벌도 없었고요. 국가는 없었고요. 외면했고 오히려 짓밟았습니다. 네, 최근 경찰 진상조사위는 관련 조사를 다 마쳤는데요. 경찰 특공대 진압 명령을 내렸던 당시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나 핵심 지휘부들을 한 번도 소환 조사도 못 해보고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당시 수사검사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죠, 지금. 10년 만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힐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용산 참사 철거민들을 이제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진실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가슴에 묻을 거 아닙니까? 네,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제라도 그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의 재조사 기한은 오는 3월까지입니다. 용산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과거사위의 발표 지켜보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참사였습니다. 국가가 더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야 했던 건 부동산 개발과 그로 인한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라 그 틈바구니에서 희생되었던 세입자들, 철거민들이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갈 곳 없는 이들이 더 이상 낭떠러지로 내몰리지 않기를. 용산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스트레이트가 함께 소망합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Remember me. Remember all the good things about it. Remember love and how it made you shine. Remember us and how we made each other complete. Can we get it like it once was before? I thought you needed a helping hand, and I was your knight in shining armor. But somewhere down the line, you didn't need me around. Remember me. Remember all the good things about it. Remember love and how it made you shine. Remember